아내 차를 청소하다가 조수석 서랍에서 갈색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험 서류인 줄 알았죠. 하지만 봉투를 열자마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혼 신청서라는 글자가 보였고 제 이름란엔 아내의 필체가 선명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선택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을 겪어보셨나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환, 올해 66세입니다. 충남 서산에서 25년 동안 중고차 매매업을 했습니다. 작년 봄에 가게 문을 닫았죠. 코로나 이후로 장사가 안 됐고 나이도 있고 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퇴직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올해 9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죠. 아내가 마트에 장 보러 나간 사이 저는 집 앞에 주차된 아내 차를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항상 차 안을 어질러 놓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음료수 캔이며 영수증이며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게 늘 신경 쓰였습니다. 오랜만에 날씨도 좋고 할 일도 없어서 쓱쓱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수석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갈색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보험증권이나 차량 서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꺼내보니 묵직했습니다. 무언가 여러 장 들어 있었죠. 궁금해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 제일 위에 이혼 신청서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신청인란에는 아내 이름이, 상대방 란에는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의 필체였습니다. 서명란까지 이미 다 작성돼 있었습니다. 날짜는 2달 전이었습니다. 7월 중순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차 안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렇게 몰래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다니. 서류는 완벽하게 작성돼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 내용도 적혀 있었고 위자료 조항도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도장까지 찍혀 있더군요. 정신을 차리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다시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혼 사유란에는 성격 차이 및 경제적 무능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제적 무능력.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업을 망쳤습니다. 3년 전부터 가게가 기울기 시작했고 빚만 늘었습니다. 결국 작년에 모든 걸 정리했지만 빚은 아직도 1,000만 원 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가 달라졌던 게 기억났습니다. 3년 전쯤이었죠. 아내는 처음으로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렇게는 못 산다고요? 그때 저는 곧 나아질 거야 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죠. 아내는 결국 마트 계산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64세의 말입니다. 아침 9시에 나가서 저녁 6시에 돌아오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점점 대화가 줄었습니다. 아침엔 간단히 커피만 마시고 아내가 나갔고 저녁엔 피곤하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말에도 아내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TV를 보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서류라니. 아내는 왜 제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 걸까요? 2달 동안 이 서류를 차에 숨겨둔 채 아내는 매일 아침 저에게 다녀올게요 라고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저녁엔 밥 먹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걸까요? 거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였습니다.
아내가 곧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어 원래 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아내가 알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던 겁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아내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여자, 두 아이를 낳고 키운 여자, 그 여자가 지금 저와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왜 안 먹어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배가 안 고파서라고만 답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보이는 얼굴. 하지만 그 속마음은 이미 저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금연한 지 5년이 넘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기를 내뿜으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제가 사업을 망친 게 잘못일까?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게 잘못일까? 아니면 애초에 우리는 맞지 않았던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알던 결혼 생활은 이미 끝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 언젠가는 아내와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 그날 이후 저는 집안의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앉았던 식탁도, 함께 누웠던 침대도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아내의 웃음소리도, 발소리도, 심지어 숨소리까지도 낯설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이미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침마다 출근했고 저는 여전히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조수석 서랍에 숨겨진 그 서류. 그리고 그 서류가 의미하는 것. 우리 부부의 끝. 서류를 발견한 후 저는 과거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된 걸까요? 생각해보니 시작은 3년 전이었습니다. 2022년 봄이었죠. 코로나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서산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5년째 하던 일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나름 단골들도 있었고 한 달에 서너 대씩은 팔았습니다. 많이 벌지는 못했어도 두 아이 대학 보내고 살림하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아내도 만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한두 달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사람들이 차를 사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사 나온다 해도 가격만 물어보고 돌아갔습니다.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여름쯤 저는 처음으로 적자를 봤습니다. 사무실 월세와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니 남는 게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달부터 저는 저축해뒀던 돈을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적자가 났습니다. 저축은 바닥을 드러냈고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500만 원, 그 다음엔 1000만 원. 그렇게 빚이 쌓여갔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밤마다 한숨을 쉬는 것도, 통장 정리를 자주 하는 것도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해 12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가게 어떻게 돼가요? 저는 그럭저럭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내의 표정이 어두웠던 게 기억납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올해야말로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1월, 2월이 지나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가 밀리기 시작했고 월세도 2달째 연체됐습니다. 건물주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 달까지 안 내시면 계약 해지합니다. 그때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3월 어느 날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적자 이야기, 대출 이야기, 연체된 월세 이야기까지. 아내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빚이 얼마예요? 2,500만 원쯤 됩니다. 가게 접으면요? 그래도 빚은 남습니다. 1,500만 원 정도.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그런 말을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곧 나아질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변명이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믿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 일 좀 알아볼까 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나이가 몇인데? 아내는 그때 62세였습니다. 지금은 60대도 다 이래요. 괜찮아요. 아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내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집 근처 대형마트 계산원이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 근무에 월급 18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말렸습니다. 내가 뭐든 해볼게. 당신은 쉬어.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집에만 있는 것보다 나아요. 4월부터 아내의 출근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 서둘러 준비하고 나가는 아내를 보며 저는 참담했습니다. 제 무능력 때문에 환갑이 넘은 아내가 마트 계산대에 서야 한다니.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안 됐고 저는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63세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우리 집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침엔 아내가 바쁘게 움직이고 저는 멍하니 커피만 마셨습니다. 저녁엔 아내가 피곤해서 말이 없었고 저는 미안해서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주말에도 아내는 피곤하다며 늦잠을 잤고 저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퇴근한 아내가 집에 오면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을 고치거나 머리를 만지작거리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었습니다. 나이 들면서 외모에 더 신경 쓰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내가 새 옷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일하는 사람이 무슨 새 옷이냐고 물으니 직장 생활하려면 옷도 좀 신경 써야죠 라고 답했습니다. 향수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명절 때나 하던 화장을 이젠 매일 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묻겠습니까? 빚만 만들어 놓고 아내 혼자 돈 벌게 만든 주제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는 멀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도 우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반찬 더 드세요?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TV를 보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밥을 다 먹으면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저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이 됐습니다. 저는 결국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남은 차들을 헐값에 팔고 사무실을 비웠습니다. 25년 동안 일하던 곳을 떠나는 날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위로받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빚을 갚았지만 여전히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출근하는 아내를 보내고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TV를 보거나 산책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고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실패한 사업가로, 아내는 생활비를 버는 가장으로 우리는 역할이 바뀌었고 그 역할 속에서 서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이미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었다는 걸,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서류를 차 안에 숨겨뒀다는 걸. 아내가 마트에서 일을 시작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2024년 여름이었죠. 저는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게를 정리한 후 할 일이 없었거든요. 아침에 아내를 배웅하고 청소하고 TV 보고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7월 중순쯤이었을 겁니다. 아내가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평소처럼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인사를 하고는 곧장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러 간 거였죠. 그때 거실 소파에 아내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엔 가방에 넣어두는데 그날은 급하게 샤워하러 가느라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화면이 켜지면서 알림이 떴습니다. 카톡 메시지였습니다. 화면에 메시지 일부가 보였습니다. 오늘도 그립다는 말. 그 다음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김 과장님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립다는 말이라니. 누가 우리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한 걸까요?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 화면을 풀려고 했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제 생일이었는데 이젠 아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샤워 중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다시 소파에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이미 본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그립다는 말.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20분쯤 지나 아내가 나왔습니다. 머리를 말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내내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반찬을 집으며 슬쩍 물었습니다. 오늘 직장에서 별일 없었어요? 아내는 별일 없었어요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자고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김 과장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직장 동료인 건 분명한데 왜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걸까? 아내는 그 사람과 무슨 관계일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내를 보면 자꾸 그 메시지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봤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괜한 의심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내가 마트 일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물어볼 게 있어요.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뭐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당신 핸드폰에 메시지 하나 봤어요. 그냥 화면에 떠 있길래 봤는데.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메시지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 과장이라는 사람한테 온 거요. 오늘도 그립다는 내용이었어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음료수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약간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 사람. 아내가 말했습니다. 직장 동료예요. 같은 계산대에서 일하는 남자 직원이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메시지를 보내요?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그냥 힘들 때 얘기하는 친구 같은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니.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아내는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이상한 관계 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직장에서 서로 힘든 거 얘기하다 보니까 친해진 거예요. 요즘 일이 힘들잖아요. 저는 더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거든요. 알았어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별거 아니라는 아내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별거 아닐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직장 동료가 오늘도 그립다는 말을 한다는 게 그게 정말 그냥 친구 사이에서 하는 말일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담배가 피우고 싶었습니다. 금연한 지 오래됐지만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담배 한 갑을 꺼냈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를 내뿜으며 밤하늘을 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된 걸까?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에게 숨기고 새벽 3시쯤 됐을 때 깨달았습니다. 무너진 건 신뢰였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아내가 일을 시작하고 제가 무기력해지면서 우리 사이의 신뢰가 조금씩 무너졌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이가 돼 있었습니다. 담배를 다 피우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얼굴, 김 과장이라는 사람, 그 메시지,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처럼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다녀올게요 라고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아내 차에서 봤던 그 서류, 이혼 신청서, 날짜가 7월 중순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은 시기와 비슷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서류는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보기 전에, 아니 제가 사업을 망치기 훨씬 전부터 아내는 마음을 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저 적당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이미 너무 늦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 사이의 균열은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거짓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지 사건 이후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내는 핸드폰을 항상 가방 속에 넣어뒀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척했지만 사실은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2024년 가을이 왔습니다. 9월 말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려고요. 저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디요? 속초요. 2박 3일로요. 속초라니. 갑자기 여행이라니. 저는 의아했습니다. 누구랑 가는데요? 아내는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요. 여자친구들 넷이서요. 오래전부터 약속했었어요. 저는 더 물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요, 다녀와요. 아내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친구들과 여행인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일주일 후 아내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큰 여행 가방을 들고 나가는 아내를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네, 일요일 저녁에 올게요. 그렇게 아내는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더 조용했습니다. 평소에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아내가 집을 비운다는 게 왠지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TV를 켜고 점심을 대충 먹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뭐 하세요? 그냥 집에 있지. 너는? 저는 친구들이랑 밥 먹으려고요. 그런데 아빠, 엄마 속초 가셨죠? 응, 어제 갔어. 친구들이랑. 그때 딸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근데 엄마 여행에 남자 동창들도 같이 갔대요. 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 은정 이모한테 들었어요. 원래 여자들만 가려고 했는데 남자 동창 몇 명이 끼게 됐대요. 근데 아빠한테는 안 말씀드린 것 같아서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자 동창들이라니. 아내는 분명 여자친구들 넷이서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그래, 알았어 라고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한 걸까요? 남자 동창들이 같이 간다는 걸 왜 숨긴 걸까요? 그냥 말하면 될 텐데. 아니, 말할 수 없었던 걸까요? 뭔가 숨길 게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속초에 있을 아내 생각만 났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누구와 함께 있을까? 그 남자 동창들 중에 김 과장이라는 사람도 있는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요일이 됐습니다. 하루 종일 초조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전화해서 뭐라고 물어볼까요? 남자 동창들도 같이 갔냐고? 그럼 딸한테 들었다는 걸 알게 될 텐데. 저는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저녁 7시쯤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평소처럼 인사하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행 어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날씨도 좋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구들 몇 명이나 갔어요? 아내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답했습니다. 넷이요. 원래 약속했던 사람들이요. 넷이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남자 동창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물었습니다. 다 여자친구들이죠? 아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원래 여자들만 가려고 했는데 남자 동창 몇 명이 끼게 됐어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아내는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말해야 해요? 그냥 동창들끼리 여행 간 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태도가 너무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일찍 잠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이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서로를 속이고 서로를 의심하고 이건 부부가 아니라고. 차라리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차고로 내려갔습니다. 아내 차가 거기 있었습니다. 조수석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봉투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거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혼 신청서. 2달 전에 받던 그 서류였습니다. 아내의 서명은 이미 돼 있었습니다. 이제 제 서명만 하면 됐습니다. 제 도장만 찍으면 됐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을 끝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결혼은 끝나 있었습니다. 서류는 그저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꾹 눌렀습니다. 빨간 도장 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제 이름 옆에. 그렇게 30년이 끝났습니다. 아니, 끝날 준비가 된 겁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차에 돌려놓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이제 제가 결정할 차례였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 이야기를 꺼낼지. 그날 밤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내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곧 남이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이미 마음은 떠나 있었습니다. 저도 아내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적당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굳이 설명이 필요할까? 굳이 이유를 말해야 할까? 아내도 이미 알고 있을 텐데. 10월 중순이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말하기로.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그렇게 우리 부부의 마지막 대화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30년의 무게를 내려놓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0월 셋째 주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아내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토스트 한 조각을 먹으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왜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우리 내일 법원 갑시다. 아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토스트를 들고 있던 손이 공중에 멈춰 있었습니다. 법원이요? 왜요? 아내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이혼 서류 접수하러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토스트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저는 책상 서랍으로 가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식탁으로 돌아와 아내 앞에 놓았습니다. 당신 차에서 이 서류 봤어요.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봉투를 보는 아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언제? 아내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9월 초에 봤습니다. 차 청소하다가요.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봉투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 달 넘게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당신과 이야기해야 할지, 그냥 모른 척 해야 할지. 아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세요. 당신 서명은 이미 돼 있었고 저도 도장 찍었습니다. 이제 법원에 제출만 하면 됩니다. 아내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제 도장이 찍힌 걸 봤습니다. 그러고는 서류를 다시 내려놨습니다. 언제 도장 찍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지난주에요. 속초 여행 다녀온 그날 밤에요. 아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날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딸한테 전화 왔었어요. 당신이 남자 동창들이랑도 같이 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당신은 그 말을 숨겼잖아요. 아내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게 이혼 사유예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다만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는 걸요. 무슨 뜻이에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당신은 저한테 여행 이야기를 숨겼고 저는 당신 핸드폰 메시지를 봤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며 살고 있어요. 아내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김 과장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미 멀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사업 망치고 당신이 일 나가고 그때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혼 생각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서류 본 그날부터요. 아니, 어쩌면 당신이 서류 준비한 그때부터 이미 끝이었는지도 모르죠.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서류 준비한 거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힘들었어요. 당신이 사업 망치고 빚만 쌓이고 저 혼자 돈 벌어야 하고. 저는 아내의 말을 끊었습니다. 압니다. 제 잘못이 큽니다. 당신을 힘들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끝냅시다. 우리 이쯤에서 멈추죠. 서로를 위해서요.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 법원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전 10시에 갑시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토스트는 반쯤 남아 있었고 커피는 식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출근해야 해요. 평소처럼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뒤돌아봤습니다. 내일 10시 맞죠? 저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아내가 나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내의 커피잔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반쯤 남은 토스트도 있었습니다. 30년의 흔적들이 집 안 곳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사라질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길었습니다. 저는 집 안을 정리했습니다. 제 물건과 아내 물건을 구분했습니다. 앞으로 재산 분할을 해야 할 테니까요. 집은 아내가 가져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서류에 그렇게 적혀 있었으니까요. 저녁에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저 밥만 먹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법원에 갑니다. 내일이면 정말 끝입니다. 30년이 끝나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해서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협의 이혼이시네요. 한 달 후에 다시 오시면 됩니다. 한 달.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는 완전히 남이 되는 겁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저는 당신도요라고 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조용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달을 더 같은 집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였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30년을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서류는 접수됐고 한 달 후면 이혼이 확정될 것입니다. 30년의 결혼이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 11월 중순 우리는 다시 법원에 갔습니다. 마지막 확인 절차였습니다. 판사 앞에 섰습니다. 이혼 의사가 확실하십니까? 우리는 동시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30년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저도 당신도요라고 답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주차장에서 각자의 차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집은 아내가 가져갔습니다. 서류에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요. 저는 짐을 쌌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사진 앨범 몇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트럭을 빌려 이삿짐을 실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는 서산 외곽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작은 부엌이 전부였습니다. 20평대 아파트에서 살다가 8평 원룸으로 왔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습니다. 벽이 너무 가까웠고 천장이 낮게 느껴졌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옷장에 옷을 걸고 책을 책꽂이에 꽂았습니다. 사진 앨범은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아직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으니까요. 첫날 밤이었습니다. 좁은 방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내의 숨소리도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침묵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30년 동안 아내가 해준 밥을 먹다가 이제 제가 직접 해야 했습니다. 밥은 지렸고 국은 짰습니다. 그래도 먹었습니다.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바쁜 줄 몰랐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뒤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첫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TV를 보다가도 옆자리가 텅 빈 게 신경 쓰였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혼자 누운 침대가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던 사람이 사라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12월이 됐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원룸은 추웠습니다. 보일러를 틀어도 금방 식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들었습니다. 가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잘 지내요? 잘 지내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거리엔 캐럴이 흘렀고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원룸에 혼자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취했습니다. 그리고 또 울었습니다. 이혼한 게 후회됐습니다. 아내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1월 1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계속 과거에 매달려 있을 수 없다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어느 날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겨울인데도 공원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수다 떠는 노인들, 모두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인복지관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산시 노인복지관이라는 간판이 있었습니다. 문득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엔 안내 데스크가 있었고 복도엔 여러 교실이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 하나요?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요가, 서예, 노래교실, 탁구, 당구, 바둑.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관심 있는 거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요가요. 다음 주부터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몸이 뻣뻣했고 동작을 따라하기 힘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처음엔 다 그래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다른 회원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처음엔 대화에 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다들 저와 비슷한 나이였고 비슷한 이야기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혼한 사람, 배우자를 잃은 사람, 혼자 사는 사람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깨달았습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누구나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살아간다는 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간다는 걸, 그게 인생이라는 걸. 2월이 됐습니다. 요가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몸이 조금 유연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예전보다 개운했습니다. 밥도 제법 잘하게 됐습니다. 국도 간을 맞출 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김 선생님,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도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텃밭이라니.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해볼게요. 3월부터 텃밭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복지관 뒤편에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각자 한 평씩 분양받았습니다. 저는 상추와 고추를 심기로 했습니다.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줬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갔습니다. 새싹이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작은 잎이 돋아나는 걸 봤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생명이 자라는 게 이렇게 경이로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정성껏 돌봤습니다. 4월이 됐습니다. 상추가 제법 자랐습니다. 첫 수확을 했습니다. 제 손으로 키운 상추였습니다. 집에 가져와 씻어서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사 먹던 것과는 다른 맛이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그 무렵 딸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이었습니다. 원룸 문을 열고 들어온 딸이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빠, 얼굴이 좋아 보여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예전보다 편해 보여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편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게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진 게 아니라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제 삶이라는 걸. 이제 저는 저를 위해 사는 겁니다. 5월이 됐습니다. 이혼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요가는 계속하고 있고 텃밭도 잘 가꾸고 있습니다. 복지관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함께 커피를 마십니다. 가끔 당구도 칩니다. 서툴지만 재미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가난하지만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 인생입니다. 66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아내를 용서했습니다. 아내가 잘못한 게 많지만 저도 잘못했습니다. 사업을 망쳤고 아내를 힘들게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실패한 사업가로서의 저를, 무능한 남편이었던 저를 용서했습니다. 누구나 실패합니다. 누구나 잘못합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스트레칭을 합니다.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합니다. 텃밭에 나가 채소를 돌봅니다. 복지관에서 요가를 하고 친구들과 차를 마십니다. 저녁엔 TV를 보거나 책을 읽습니다. 평범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제 하루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더군요. 아내를 원망하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매달려 후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자신을 올가매는 일이었습니다. 용서하고 놓아주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진짜 자유였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차 안에서 그 서류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끝까지 대화로 풀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먼저 결단을 내렸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관계 속에서 진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용기입니다. 때로는 혼자가 되는 것도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66세에 새로 시작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진짜 당신의 삶을 사세요.
그게 제가 이혼 후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